안녕하세요. 몽골군은 어떻게 대리국을 복속했을까요? 대리에 세워진 남조국과 대리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윈난의 바이족과 나시족은 왜 사이가 나빠졌을까요? 당신에게 몽골 51번째 이야기는 창산을 넘어 몽골군이 이룬 대리국의 읍성 따리입니다. 2009년 1월 11일 따리에 이르렀습니다. 따리에는 고성이 있습니다. 리장이 나시족인 목시의 근거지라면 따리는 바이족인 단시의 근거였습니다. 대리국에 앞서 이곳에 자리 잡은 남조국은 티베트계의 버마족이 세운 소왕국입니다. 스촨성에서 윈난성에 이르는 지역에 있던 6조국 중에 하나였던 몽사조가 대몽국을 세워 8세기 중엽에 5조국을 병합하여 738년 따리를 도읍으로 삼습니다. 토번국과 당나라 사이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외교를 취해오던 남조국은 902년 한족 출신의 재상 정매사의 반란으로 멸망합니다. 정매사는 대장화국을 세우지만 혼란을 거듭하다가 937년 남조국의 명문가였던 단시 가문의 단조평에 의해 무너지고 대리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리국의 고성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창산입니다. 해발 4122m의 창산은 설산에서 녹음물을 따리의 성읍과 어라이 호수로 흘려보냅니다. 따리의 숭성사 3탑은 2013년 CNN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40곳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높이가 69.3m에 이르는 16층의 3탑은 창산을 배경으로 따리의 어디에서나 보입니다. 창산까지는 케이블카가 생겼지만 말을 타고 오르는 트레킹도 해볼만 합니다. 창산은 따리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인 산입니다. 1253년 남송을 무너뜨리기 위해 출정한 쿠빌라이는 남송을 고립시키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티벳을 지나 윈난으로 들어섭니다. 대리국으로 향하던 중에 설산과 하천으로 이어지는 험로와 생각지도 않은 역병까지 겹치며 상당한 병력을 잃은 쿠빌라이의 몽골군은 다행히 리지앙의 나시족 목시들의 도움으로 양가죽 부대를 끌어안고 진사강을 건넙니다. 1254년 몽골군은 대리국의 예상을 뒤엎고 눈 덮인 창산을 넘어 따리성으로 들이쳐 대리국은 스스로 성문을 열어 몽골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시족이 몽골군을 도와 윈난에 들어서게 한 일로 대리의 바이족 단시들은 리지앙의 나시족 목시 가문과 사이가 나빠져 이후로는 통혼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바이종이 운다는 석보산 석종사를 찾아봅니다. 따리에서 140km 거리에 있는 검천현 석보산은 바이족에게 신성하게 섬겨지는 산입니다. 정성 들여 깔아놓은 계단을 따라 얼마쯤 산그늘 속을 걸으니 석종사에 이릅니다.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선 소나무들과 거북이 등껍질 문양을 한 바위들이 신기합니다. 종 모양의 바위에서 유래한 석종사는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사찰입니다. 남조와 대리국 때 거대한 바위를 파내어 안으로 새겨 앉힌 불상들이 8호 석굴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석굴에는 여성 성징의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손을 대고 참배하면 다산을 하게 된다는 모계사의 문화의 흔적을 짐작하게 합니다. 2km 정도 더 가면 비공개인 석굴 5개가 있는데 관리인에게 부탁을 해도 관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굴 바로 밑에 자리 잡은 거대한 종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바위 전체가 거북의 등껍질 모양의 문양으로 뒤덮여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석종 모양의 바위를 두드리면 종소리가 난다는 소리에 모두들 달려 내려갑니다. 바위를 무엇으로 두드려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큼지막한 돌멩이로 두드려야 한다거나 누군가의 머리로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종소리처럼 울어댔습니다. 저녁 무렵 고성지역을 둘러봅니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따리의 고성지역은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한 성문으로 들어섭니다. 성문 앞에는 바이족 전통옷을 차려입은 소녀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사진을 찍고 돈을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사방가로 불리는 중심가를 축으로 방사선 형태로 짜여진 성읍 안의 거리는 매끌한 돌들로 깔려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불리는 대리의 돌들입니다. 화려한 등으로 치장한 가게들은 남염천이나 보이차, 피역 제품과 목공예품 등을 팔고 있습니다. 낮에는 쇼핑 시장에 들러봅니다. 월요일에만 열린다는 바이족들의 쇼핑 시장은 얼핏 보기에 모란시장의 풍경과 비슷합니다. 남염천이 내걸린 골목을 지나자 우선 향긋한 냄새가 발길을 당깁니다. 각종 향료와 차들을 큰 부대에 담아 팔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색색의 향료들에서 풍기는 냄새는 고혹적입니다. 시장 한모퉁이에 색안경을 쓴 채 점잖게 앉아있는 노점상이 눈을 끕니다. 펼쳐놓은 손바닥만한 좌판에는 펜치와 이빨들이 질비합니다. 말로만 듣던 이동 치과입니다. 충치를 뽑고 대신 끼워주는 인조 치아랍니다. 40여 년 동안 치과의사 노릇을 해왔다는 그이는 얼굴의 사막이나 점도 뺀다고 합니다. 눈 밑에 매달린 점을 가리키자 반색을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골동품이나 장신구들을 파는 좌판들이 꽤 많았는데 안내자의 말에 의하자면 대부분 가짜 골동품이랍니다. 아버지가 묻어놓은 걸 아들이 캐어내어 파는 식이랍니다. 염색마을인 조우청에 들릅니다. 전에 하던 공방이 문을 닫아 동가남연방이라는 곳에 들릅니다. 천연 염료를 손으로 물들이는 공정을 직접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예전의 집에 비해 이곳은 바로 매장으로 안내합니다. 천을 이리저리 돌리고 묶고 매듭을 지어 염료에 담궜다가 펼치면 대칭형의 다양한 문양으로 물든 천이 만들어진다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매듭을 짓고 묶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눈을 홀리는 고운 빛깔들에 홀려 주머니들이 열립니다. 남염은 물이 많이 빠지기에 다른 옷과 함께 빨면 안 된답니다. 새 옷을 소금물에 담가 적어도 3번을 빨고 말려야 재물이 든다고 하니 번거로운 일이지만 빛깔만은 매혹적입니다. 바이족 전통 가옥이 있는 시저우 마을을 찾아갑니다. 문 앞에 복자를 붙였는데 어느 집 대문에는 복자를 거꾸로 붙인 집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이 굴러 들어오라는 믿음 때문이랍니다. 대리고성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진 희주 고진에 들릅니다. 바이족 전통 가옥초는 토호였던 엄, 동, 양, 목의 4성씨 집안이 유명하답니다. 엄씨 가옥을 구경했습니다.
바이족 전통 가옥의 특징은 삼방 1조 벽과 사합 5천정의 구조랍니다. 세 면이 방이고 한 면을 흰 벽으로 실내를 환하게 한 구조가 삼방 1조 벽이고, 한 면의 벽에 디귿자로 건물을 연결하여 전체가 미음자로 외부와 차단한 구조를 사합 5천정이라 한답니다. 마을의 구조도 사방가라고 하는 중심광장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펼쳐져 있는데, 유난히 많은 골목과 문들로 나뉘어 있듯이 규모가 큰 바이족의 집들도 어김없이 이러한 벽과 문들로 안팎이 벌집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유난히 변란이 많았던 중국에서 외부인의 침탈에 대비하는 가옥 구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토호들의 전통 가옥들은 하나같이 대문과 벽에 붙어있던 그림이나 문구 장식들이 짓뭉개져 있었는데, 문화 대혁명 당시 훼손되었다 합니다. 엄시가오 앞의 거리에서 시저우의 명물인 빠빠라는 것을 먹어봅니다. 중국식 호떡이라 할 수 있는 빠빠는 흑설탕을 넣은 것과 야채로 속을 채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개의 3원으로 보통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크고 푸짐했습니다. 오후에는 남조 풍정도로 갑니다. 어라이 호수에 있는 작은 섬으로 남조국의 왕족들이 별장으로 쓰던 곳이라 합니다. 부처의 귀를 닮은 호수라는 뜻의 어라이호는 남조국과 당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들도 담고 있습니다. 토본국과 당나라 사이로 오가던 육조국 가운데 유일하게 당나라에 가깝던 대몽국은 738년에 당의 도움으로 주변 5 왕조를 통일하여 남조국을 세웁니다. 가깝게 지내던 양국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은 당나라가 748년에 어라이호 부근에 안녕성을 설치하여 남조국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드러내면서부터랍니다. 그런 차에 오만한 태도와 횡포를 부려오던 운남태수가 살해되자 당은 군대를 보내어 남조국과 첨보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조국은 어라이호의 지형을 이용하여 당나라군을 크게 무찌르고 수많은 당나라 병사들이 어라이호에 수장되었다 합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지금도 어라이호 바닥에는 사람의 흰뼈가 많다고 합니다. 먼지에 덮인 유채꽃들이 드문드문 심겨진 밭을 지나 흔들리던 차가 도선장에 멈춥니다. 기관 소리를 퉁퉁거리며 배 한 척이 재빠르게 다가옵니다. 배의 고물 너머로 섬 하나가 보입니다. 과장되게 말하면 조금 멀리서 달려와 다리를 넓게 벌리고 띄우면 닿을 만한 거리에 섬이 떠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자 가깝던 풍경들이 뒤로 물러서며 쓸쓸해집니다.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한 저녁해는 얼하이호해에 누워 비늘을 반짝입니다. 3천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얼하이호에선 낚시가 금지랍니다. 보호종이 서식하여 허가받은 현지 어부들에게만 새우잡이만 허용된답니다. 넓은 땅과 물을 자랑하는 중국이 생태 환경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과 정성이 뜻밖입니다. 이 거대한 담소호의 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인데 그쪽 마을의 농사를 거두어들이는 3월까지 기다리느라 수위가 평소보다 높다고 합니다. 도선장 부근에 자리 잡은 현대식 건물이 눈에 띕니다. 양리핑이라는 중국의 무용가가 어머니를 위해 건축비 3,520만 위안을 들여 3년여에 걸쳐 지은 별장이랍니다. 딸이의 바이족 출신인 양리핑은 타이족 고유의 새춤을
공작춤이라는 안무로 바꾸어 세계적인 명망을 얻었다는데 그 별장 안에는 인근 바이족을 위해 지은 절도 있어 많은 칭송을 얻고 있답니다. 배가 뜨는가 싶더니 도착한 남조 풍정도에는 딸이 남쪽에 있는 에레산에서 고기를 잡다가 물속에 용과 감흥되어 열아들을 낳은 사일모의 상이 맞이합니다. 이족과 바이족이 서로의 신이라 하지만 사일이 낳은 10명의 아들이 윈난의 여러 부족들을 이뤘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바이족 고유의 전통 양식에 따라 지어진 집에 여장을 풀고 남조 풍정도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섬의 가장 높은 언덕에는 대리국을 세운 단종의 상을 중심으로 거대한 동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남조국부터 이어져 오는 본주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리장의 나시족에게 자연을 섬기는 둥바교가 있다면 따리의 바이족에게는 영웅과 신을 섬기는 본주 신앙이 있습니다. 500이나 된다는 본주 신은 왕이나 장군뿐만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조상이나 연려, 영험함을 지닌 나무나 바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남조 풍정도의 광장에 모셔진 남조국의 뚜왕종방을 비롯해 8명의 본주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가운데는 바이족뿐만이 아니라 첨보 전쟁 때 쳐들어온 당나라의 리미 장군, 창산을 넘어 대리국을 멸망시킨 쿠빌라이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적일지라도 용기와 의협이 뛰어난 적장을 본주로 삼아 섬기는 바이족의 관용성과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남조 행궁이라는 5성급의 호텔이 세워졌는데 1박에 3,888위안이나 하는 특실까지 갖춰져 있지만 오후 6시가 되면 문을 닫고 경비 요원만 남기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남조 풍정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장료만으로도 큰 수익이 되기에 호텔 운영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텔 앞에는 대리석 242개를 붙여서 만들었다는 관음불상이 서 있고 달을 보기에 좋다는 관월정도 호수 가까이 있습니다. 남조 풍정도는 원래 남조국의 왕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섬으로 이후 왕족들의 휴양지가 되었으며 남조국이 망한 뒤에는 바이족의 공동묘지로 무덤이 많이 있었는데 1997년 4월경에 정부가 무덤을 이장시키고 1억 위안을 들여 단장을 하여 관광지로 새로 문을 열었다 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간간히 들려오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맥주와 백주인 하칭 따마지우로 이어진 남조 풍정도의 정취는 밤이 깊을수록 깊어갑니다. 섬의 위락시설 디자인을 중국인 화가가 담당했는데 약간의 공포적인 분위기를 주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이곳의 화장실은 바닥이 핏빛 같은 붉은 칠을 하였습니다. 널찍한 화장실 앞에는 물고기가 노는 작은 수조에 물통이 놓여 있어 용변을 보러 갈 때마다 그 앞에 물을 한 통씩 채워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굳이 노크를 할 필요가 없이 앞에 놓인 물통만 살피면 됩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면 따리에서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숙식과 운임 일체를 포함하여 1인당 250위안이 들었습니다. 2009년 기준입니다. 적어도 저녁 6시부터 아침 11시까지는 일체의 다른 방문객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 어디선가 날아온 물새와 더불어 모처럼 작은 섬의 하룻밤 주인이 되어보는 셈입니다. 남조 풍정도의 아침은 어라이호의 파도 소리가 깨웁니다.
비스듬히 누운 미륵을 닮았다는 미륵산 위로 솟는 해의 첫 햇살이 어라이 호수 위로 금박을 입힙니다. 호수에서 건져 올린 민물 새우탕으로 푸는 아침 식사도 별미입니다. 남조국과 대리국의 성세를 지켜본 남조 풍정도에 머물며 바위족의 오랜 가옥에 누워 밤새 찰랑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여정도 낭만적입니다. 꿈속에서 지나가는 바람처럼 오간 왕조와 부족들의 명멸을 따라 어딘가 호젓한 고성의 돌길을 밤새 더듬어 걷는 것도 남조 풍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호수에 비친 달빛과 물소리에 홀려 지나치게 취하지 말며 취한 걸음으로 밤의 호수로 걸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산을 넘어온 몽골군이 들어선 대리국의 고성 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윈난의 일은 몽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